안녕하세요. 49의 책들이 옷썸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본 책은 수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소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혔다, 아니면 쉽게 접근했다 큰 코를 다쳤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 수학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고 쉬운 듯 하지만 막상 누군가의 이 책을 설명하거나 여기에 나온 이론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체 자체가 뭐 교수가 학생과 서로 대화하면서 주고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익혀질 수도 있지만 어, 이분이 얘기하는 이론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를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배경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사색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완벽하게 제가 소화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어떤 수학에 대한 상식이 좀 늘어났다, 몰랐던 개념을 새로 간략하게만 알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 좋을 만한 수학적인 상식, 수학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는 수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교수님께서는 수학이란 것은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도구, 그 다음에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이 물체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얼마만큼의 가속도로 움직이는가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이런 수학적인 어떤 도구, 수학적인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날씨 같은 것을 예측을 할 때도 이런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하고요.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 실존하지 않는 도구,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것이 수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학적인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7세기의 위대한 발견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페르마의 정리, 두 번째는 뉴턴의 힘의 법칙, 세 번째는 데카르트의 좌표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페르마의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페르마의 정리는 한마디로 빛이 이동하는 경로를 정리한 것인데요. 빛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로를 이동을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동전을 바라볼 때 동전이 보이는 것은 빛이 반사돼서 그것이 우리 눈 시신경에 비치기 때문에 보이게 되는데요. 같은 공기 매질일 때는 빛이라는 것은 가장 빠른 시간인 직선 경로로 아마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공기와 물 같은 서로 다른 매질일 경우에는 빛이 이동하는 속도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물 속에서 걸을 때 그냥 일반 공기 중에서 걷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고 속도가 느린 것처럼 빛이라는 것도 물속에서는 좀 더 속도가 더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서 시작된 빛이 물속으로 이동을 할 때 그 경로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경로, 이 꺾임에 따라 여러 가지 경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빛은 이 많은 경로 중에서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이 최단 시간, 이 경로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 바로 페르마의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뉴턴의 힘의 법칙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F는 ma라는 공식입니다. 처음에 뉴턴은 이 공식을 발견할 때 어떠한 물체에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생긴다. 다시 말해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공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과 가속도는 서로 비례한다. 힘이 늘어날수록 가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그런데
무거운 물체일수록 움직이기가 힘들고 가벼운 물체일수록 움직이기가 쉽고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 그것을 상수 C로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수 C라는 것은 질량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질량이 무거우면 같은 힘을 주더라도 속도가 느리고, 질량이 가벼우면 같은 힘을 주더라도 가속도가 빨라지는, 그래서 이 질량의 역수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이것을 정리해서 F는 ma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17세기 유명한 획기적인, 수학의 획기적인 어떤 발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카르트인데요. 데카르트는 철학자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수학적으로도 큰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좌표의 발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어떤 점의 위치를 표현할 때 이 좌표를 지금은 흔히 쓰는데요. 예전에는 이 좌표가 없었습니다. 좌표가 없는 시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을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타원이다, 원이다, 이런 것을 좌표가 없는 시절에는 이런 원뿔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자른 단면의 모양을 보고서 이게 원이다, 타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좌표라는 것이 발견되고 나서는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같은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의 합이 같은 값을 이루는 점들의 어떤 연결, 이것을 원 또는 타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의 발견이라는 것은 수학 역사의 획기적인 어떤 발견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마의 정리, 그다음에 뉴턴의 힘의 법칙, 그다음에 데카르트의 좌표의 발견을 17세기의 위대한 발견으로 이 책의 저자는 꼽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확률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나, 어떻게 이렇게 수학적인 도구로서 활용하게 됐나라는 것을 이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예전에 도박 게임에서 이 확률론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동전을 가지고 도박을 합니다. 먼저 판돈을 걸지요. 각각 2만 원씩 겁니다. 그래서 총 4만 원이 있습니다. 이 4만 원을 가져가는데, 누가 가져가느냐,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 앞면이 나오면 A라는 사람이 1점, 뒷면이 나오면 B라는 사람이 1점. 그래서 먼저 7점을 획득한 사람이 이 판돈 4만 원을 가져가는 게임, 도박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게임이 진행돼서 A가 5점, B가 3점인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 판이 깨집니다. 뒤집어 엎는 거죠.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남아있는 판돈 4만 원을 결국엔 나눠 가져야 되는데, 5대 3인 상황에서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확률론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5대 3이니까 4만 원을 5대 3으로 나눠 갖자. A는 8분의 5, B는 8분의 3 이렇게 가져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은 7점 딱이라서 그렇지, 예를 들면은 500점 딱입니다. 500점 딱인데 A라는 사람은 499점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은 10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B라는 사람이 10점만큼의 그 돈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한 번만 1점만 얻으면은 바로 그 모든 판돈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좀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페르마와 그다음에 파스칼이라는 이 두 친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을까, 이 돈을 분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확률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얘기한 확률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값,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값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A라는 사람은 5점, B라는 사람은 3점, 7점을 먼저 따야 된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2점만 더 있으면 되고 B라는 사람은 4점이 있어야 되니, 그러면 A라는 사람이 2점을 먼저 획득할 수 있는 확률,
B라는 사람이 4점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 이 확률로 이 나머진 4만 원을 분배하자라는 것이 바로 확률론의 핵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B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B라는 사람은 4번만 4점만 따면은 바로 판돈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B라는 사람이 4번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보시는 그림과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전이라는 것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B가 이길 확률은 3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도 32분의 1. 이걸 다 더하면 32분의 6, 즉 16분의 3. 그러니까 B가 앞으로 이길 확률은 16분의 3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A는 그러면 1에서 빼면 되죠. 나머지 16분의 13. 그러니까 A는 16분의 13만큼 이길 확률이 있고 B는 16분의 3만큼 이길 확률이 있으니 남은 판돈 4만 원은 이 비율로 가져간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페르마 파스칼의 확률론입니다. 다음은 오일러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수의 공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면의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점의 개수를 오일러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면을 갖고 있는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의 오일러 수를 구하게 되면 면은 1이니까 하나니까 1 빼기 선은 3개니까 3 더하기 점도 3개니까 3 그래서 1 빼기 3 더하기 3 1 이 면을 갖고 있는 삼각형의 오일러 수는 1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4면체입니다. 면은 총 옆에 3면, 바닥 1면 해서 총 4면이죠. 선은 보시면 천천히 세보시면 6개입니다. 점은 하나, 둘, 셋, A, B, C, D 총 4개입니다. 그래서 4 빼기 6 더하기 4, 2입니다. 4면체의 오일러 수는 2입니다. 그러면 이 면을 갖고 있는 토끼의 오일러 수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바로 위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오일러 수는 이 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근데 이 위상이라는 것은 참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데 쉽게 말해서 이 토끼의 오일러 수는 2입니다. 잠깐, 아까 2는 뭐였죠? 이 사면체의 오일러 수가 2였죠. 그런데 토끼의 오일러 수도 2입니다. 이런 모양의 오일러 수도 2입니다. 계산을 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일러 수의 파워풀한 점인데요. 위상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옵니다. 위상이라는 개념을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약간 거시적인 기하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모양을 굉장히 단순화했을 때 그 상을, 그 형태를 위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삼각형, 요 모양의 그림, 그런 어떤 도형에서 여기다 바람을 넣는다고 생각해보면 바람이 빵빵해지면 구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사면체도 여기다가 바람을 빵빵하게 넣는다고 하면 거의 원 모양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 사면체와 여기 있는 이 이상한 모양의 그 도형은, 구체는 서로 오일러 수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토끼를 아까 보게 되면 이 토끼도 빵빵하게 바람을 넣게 되면 이 구 모양의 어떤 둥글둥글한 형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끼의 오일러 수도 2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위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해한 거는 어떤 그 거시적인 형태, 그러니까 모양을 최대한 단순화했을 때의 그 형태가 바로 위상이다 라고 결국 최종적인 위상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일러 수라는 것은, 오일러 수가 같다는 것은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도너츠를 제외해서 나머지 모양들은 위상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상이 같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오일러 수고, 그것을 계산해 보면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상이 같은 이 모양의 위상이 같은 것은 오일러 수가 같다라고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더욱더 되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수학에 관심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이런 수학에 대한 개념 같은 것을 처음 접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생각보다는 많은 수학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개념적인 사항들을, 이런 이론들 이름만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49회 책들이 옥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